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재입니다. 6.3 지방선거까지 이제 6일이 남았습니다.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인데요. 후보들은 남은 6일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부터 저녁까지 일정을 빼곡히 수행하고 있다지요. 특히 저마다 지역을 위해 힘쓰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지방선거는 유독 AI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들이 많은데요. AI 데이터 센터부터 AI 맞춤 복지 서비스까지 AI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단순히 당선을 위한 허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당선된 후 공약 실천을 위한 노력까지 보여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5월 28일 목요일 AI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5월 28일 목요일 AI 톡톡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최수영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수영 아나운서 점심 메뉴 생각하신 거 있으십니까? 저 마라탕 먹으려고. 아, 마라탕. 네. 뭐 평소 기분이 안 좋은 게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주기적으로 원래 먹어주는 음식입니다. 마라 수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점심 아직 안 고르셨다 하시면은 네. 오늘 AI 통해서 한번 재민아이한테 점심 메뉴 추천 한번 부탁해보는 거 어떤지. 저녁을 한번 네. 추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직 점심 메뉴 고르진 못했는데 AI 통해서 한번 점심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8일 목요일 어떤 소식 오늘은 또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AI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도 5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지 잠시 후면 이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6월부터 챗GPT 써라. 삼성전자가 외부 AI를 전격 도입했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셀트리온이 신약 개발과 제조, 사무까지 3대 영역에서 AI 도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현대로템이 피지컬 AI 관련 국제과제를 수주를 했다. 네 번째로는 교양의 엄중 경고가 나왔습니다. AI는 무장 해제돼야 AI를 향한 경고를 또 교황청에서 보냈고요. 마지막으로는 젠슨 황 CEO가 삼성과 SK, 현대차와 LG 등 국내 기업들 이 경영진들을 만난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다음 달부터 임직원 업무에 외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식 도입합니다. 삼성전자는 그간 보안 등의 이유로 외부 AI 사용에 제한을 두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최수영 아나운서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수영 아나운서, 사실 삼성전자 다음 달부터 임직원 업무에 챗GPT 등 외부 생성형 AI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은 이제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AI 사용을 좀 엄격히 금지해 왔던 터라 이번 결정 상당히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마트폰과 가전 등을 담당하는 이 DX 부문이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제품 기획부터 개발, 마케팅, 다국어 기반 해외 업무, 또 시장 데이터 분석까지 아주 넓은 영역에 이 글로벌 빅테크를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보안 때문에 좋은 도구를 계속 막아두기만 했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겠다라는 위기감 속에서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2달 동안 임직원 2,500명을 대상으로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오픈AI의 챗GPT, 엔트로픽의 클로드 등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AI 3종을 실제 업무에 적용시켜 본 건데요. 직원들의 선호도와 유용성을 따져본 뒤에 세부 운영 정책을 거쳐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에서 AI 흐름, 우리도 맞춰서 AX 전환하겠다. 그런 취지로 또 AI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어쨌든 AI 사용을 막은 이유는 결국 기밀사항 유출에 좀 보안. 예민하게 보안 때문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또 외부 AI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허용한 만큼 아무래도 삼성에서는
뭐 이러한 보안 체계라든지 좀 그런 대안을 마련해 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삼성전자가 가장 신경 쓴 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모든 직원에게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요. 사내에서 진행한 AI 보안 교육을 완벽하게 이수한 임직원들에게만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정보 유출 위험은 철저히 통제하면서 기술의 장점만 쏙쏙 뽑아쓰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직무나 조직 특성에 맞춰서 보안 가이드라인 그리고 세부 운영 정책도 계속해서 깐깐하게 다듬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에서 이번에 또 AI를 도입하겠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러나 뭐 삼성전자는 이미 자체 개발한 AI가 또 있었잖아요. 맞아요. 가우스가 있었죠. 그렇죠. 삼성 가우스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외부 AI를 들어오면은 이제 삼성 가우스 손 놓겠다. 뭐 그런 뜻일까요?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가우스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부 AI와 또 외부 AI를 같이 쓰는 투트랙 전략을 취한다고 해요. 사내 기밀이나 민감한 소스 코드 분석 같은 업무는 자체 AI인 삼성 가우스를 고도화해서 철저한 보안 속에서 처리합니다. 반면 글로벌 트렌드를 읽거나 광고 카피 작성, 해외 업무처럼 글로벌 빅테크 AI가 더 잘하는 영역에는 챗GPT나 제미나이를 조수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내부의 안정성과 또 외부의 최신 기술력을 동시에 흡수하겠다라는 삼성전자의 똑똑한 방침입니다. 네, 이번에 사무 업무에 AI가 도입이 됐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삼성전자의 AX 전환이 사무실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공장 자동화까지 가져갈 거다라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사무 영역은 AI로 움직이는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제조 현장은 AI로 움직이는 공장으로 만들겠다라는 큰 그림입니다. 이미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생산 공장을 AI 자율화 공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자재 입고부터 생산, 출하까지 제조 전 과정에 AI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계가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자동화를 넘어서 AI가 공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주고요. 또 이 기계가 곧 고장나겠는데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의사결정까지 내리는 그런 단계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공장이 자동화된다, 뭐 공장이 알아서 움직인다. 사실 현대 아틀라스도 결국에는 뭐 현대자동차 공장에 로봇을 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개발되었다고 저희는 뭐 알고 있는데요. 결국 삼성전자 역시 이렇게 공장까지도 AX 전환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결국엔 나중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을 닮은 로봇들이 인력을 대체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소식으로 들려지네요. 맞아요. 실제로도 그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또 설비를 관리하는 오퍼레이팅 로봇, 그리고 무거운 자재를 알아서 옮겨주는 물류 로봇, 또 부품을 정밀하게 조립하는 로봇 등 인간의 형태를 닮은 이 휴머노이드형 제조 로봇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에 똑똑한 AI 뇌를 심어서 현장에 바로 배치하겠다라는 건데요. 결국 사무실에서는 챗GPT가 똑똑한 비서 노릇을 하고 공장에서는 AI 로봇이 일하는 완전한 미래형 AI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라는 게 삼성의 최종 목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또 소식은 삼성전자가 외부 생성형 AI를 도입하겠다 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결국엔 이제 AI, 로봇, 피지컬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소식까지 왔습니다. 네. 결국 나중에 이 AI 톡톡도 뭐 저나 최수영 아나운서가 아니라 로봇 두 명이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또 보안의 위험성을 또 극복하고 또 뭐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생성형 AI를 또 전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 사원들의 또 업무 향상을 위해서 이 도입을 했다라는 소식 준비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AI를 도입하면서 이제 향후 어떻게 삼성전자가 AI 대응을 할 수 있을지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또 다음 소식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유명한 체급이 굉장히 큰 또 제약회사 중 하나죠. 셀트리온 얘기인데요. 셀트리온이 신약 개발과 제조, 사무 등 3대 영역에서 AI를 도입한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주요 업무 영역에 인공지능을 도입합니다. 셀트리온은 개발 기간에 획기적인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인데요. 제약회사의 인공지능 사용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관련해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수영 아나운서, 최근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국내 바이오 업계의 거두
라고 말할 수 있는 셀트리온이 회사 전반에 인공지능을 전격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신약 개발부터 시작해서 뭐 제조, 사무 등 무려 3대 영역에 걸쳐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건데 관련 내용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셀트리온이 회사의 핵심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분야에 AI를 심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복잡하고 지루한 반복 업무는 AI에게 전적으로 맡겨버리고 사람은 더욱 중요한 연구나 또 의사결정에 집중하겠다라는 건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신약 개발 분야였습니다. 보통 신약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후보 물질을 찾고 검증하는 데만 통상 10년이 넘는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든다고 해요. 셀트리온은 지난해 이미 AI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이 과정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컴퓨터가 알아서 최적의 후보 물질을 척척 차단해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발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또 비용도 엄청나게 아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걸리던 신약 개발 기간을 AI가 줄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네. 최승 아나운서 10년 전에 뭐 하셨죠? 저 학교 다녔어요. 중학교를 많이 너무 뜬금없이 입학했습니다. 질문을 네. 드렸는데 사실 그때 저도 10년 전이면 이제 중학교 다니던 시절인데 네. 학교 다녔을 때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생각해보면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엄청 길게 그렇죠. 느껴지는데요. 거꾸로서 저는. 얘기하면 네. 또 길다면 길 수 있었던 그런 10년인데 아무래도 뭐 저희에게 그 10년 뭐 어떻게 보면 지나가면서 네. 잠깐 경험했던 기간이었겠지만 환자들에게 10년은 또 다른 더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길었겠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환자들에게는 특히 좀 이 신약 개발이 좀 간절한 분들께는 아무래도 이러한 소식이 조금 더 좀 발갑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역인 제조 부문,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 AI로 뭐 적용을 한다는 맞아요. 뜻인데 이 내용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람이 필요 없는 스마트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이 인천 송도에 새로 지을 예정인 원료 의약품 4공장과 5공장이 그 무대인데요. 이 공장들에는 알아서 짐을 싣고 다니는 자율 이송 로봇과 자동화 물류 창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일하는 똑똑한 로봇 팔들이 대거 들어섭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자동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공장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형태를 닮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도입해서 까다롭고 위험한 업무를 무인화하겠다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이제 공장에 AI가 로봇이 대체된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그만. 저희는 대체가 안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최승 아나운서는 이제 대체될 수 없는 존재인 걸로. 네. 네, 그런데 이제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제 대거 투입된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인 사무 부분은 또 직원들이 체감할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직원들이 가장 먼저 환호성을 지를 만한 변화가 바로 이 사무 영역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수많은 서류와 전자문서 시스템에 챗GPT 같은 AI를 적용하는 건데요. 미리 테스트를 해봤더니 결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수만 장의 서류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거나 복잡한 문서를 서로 비교하는 등 단순 반복 업무 시간이 기존보다 무려 80%에서 9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시간 동안 끙끙대며 찾던 서류를 AI가 단 몇 분 만에 찾아주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대 또 90%까지 시간이 절감된다니 네.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기업이라든지 기업들의 AX 전환은 결국에는 이 보통 위에서 이제 경영진이 또 시키는 대로 네, 결정을 해서 이제 그 탑다운. 네, 그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방식이죠. 체계를 또 따르는 음. 또 그런 과정인데 셀트리온은 조금 일하는 방식이 또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셀트리온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과 또 원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 탑다운 방식 두 가지를 함께 쓰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해요. 회사 차원에서는 AI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어려운 문서 작성이나 공장 수율 개선 같은 굵직한 특화 시스템을 개발해주고 있고요. 또 반대로 현장 직원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쉬운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 부서에는 뭐 이런 자동화 툴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쓴다고 합니다. 위아래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AI 전환 속도가 훨씬 빠르고 또 실용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저희가 뭐 지금까지 AI 톡톡 소개해드리면서 네. 많은 기업들이 또 AX 전환에 또 성큼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AI를 또 도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A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셀트리온 관계자도 올해 AI를 본격 도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기뜸해 줬는데요. 신약 개발이라는 고도의 과학 영역부터 공장 제조 그리고 일상적인 사무 업무까지 AI가 촘촘하게 연결되는 이 AI 밸류 체인이 완성되면 글로벌 빅파마, 즉 대형 제약사들과의 진검승부에서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해요. 단순히 약을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기술로 무장한 글로벌 종합제약사로 도약하는 셀트리온의 변신을 우리도 한번 흥미롭게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국내 또 최대 바이오 기업 중 하나죠. 네. 이런 셀트리온이 AX 전환을 통해서 또 세계적인 이 바이오 기업으로 좀 성장하고 또 발돋움할 수 있도록 좀 체질 개선에 또 나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바이오 기업들의 AX 전환이 결국에는 무엇보다도 이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소식이기를 기원해 보며 저희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현대 로템이 피지컬 AI 관련 국책과제를 수주해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 로템 하면은 뭐 요즘 또 다양한 사업들을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이 로봇 부대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 로템이 좀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관련한 소식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로봇이 전투를 하고 사람은 조종만 하는 장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로봇 부대가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대로템이 무인 로봇 핵심 국책 개발 과제를 잇따라 수주해냈다고 하는데 관련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이 말 한마디로 여러 종류의 또 무인 로봇을 한 번에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국책 과제를 이번에 수주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피지컬 AI 기술, 뭐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로템이 또 수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수주 내용, 이번 사업 내역은 정확히 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 현대로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무인 로봇 관련 국책 연구개발 과제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피지컬 AI 최근에서 또 계속 등장하는 용어기도 한데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 속에서만 움직이는 생성형 AI가 아니라 로봇이나 무인 자동차처럼 물리적인 몸체를 가진 기계에 이 AI 뇌를 이식해서 사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번에 현대로템이 맡은 핵심 임무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자연스러운 언어, 즉 저기 앞으로 가서 정찰하라 이런 식의 말이나 문장만으로 서로 다른 로봇 군단을 동시에 지휘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네, 말 한마디를 통해서 또 로봇 부대를 또 조종하고 지휘할 수 있는 이런 기술 네. 대단해 보입니다.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는 로봇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조종해 왔고 이번 기술이 만약에 도입된다면 네. 우리 군 체계라든지 피지컬 AI 이 산업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다가올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은 군인 한 명이 무인 로봇 한 대를 움직이려면 전용 조종기나 또 모니터를 직접 손으로 써서 명령어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습니다. 로봇이 3대면 조종사도 3명이 필요했죠. 당연히 긴박한 전쟁터에서는 이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로템이 개발한 통합 관제 시스템이 완성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조종사 한 명이 바퀴 달린 무인 차량은 왼쪽 길로 가고 또 4발로 걷는 로봇은 오른쪽 산등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말만 해주면 AI가 이 명령을 알아듣고 수많은 로봇에게 동시에 임무를 내리게 됩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로봇 부대를 동시다발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엄청난 변화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을 통해서 또 조정을 제어를 한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 로봇을 조종하는 이 조종사분은 좀 말의 이 발음이라든지 이 부분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사람 네.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아니면은 이제 현대 로템 측에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사투리까지 좀 언어 모델에 학습을 시켜놔가지고 왜냐면 또 국내 사투리 쓰는 인원들이 많으니까 맞죠. 더 변화를 좀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조종사 한 명이 또 수많은 로봇을 말을 통해서 또 다스릴 수 있는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됐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현대로템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무기들에도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미 또 무인 무기 체계에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퀴가 6개 달려 지뢰를 탐지하고 물자를 나르는 다목적 무인 차량 HR 세르파와 또 거친 산악 지역을 4발로 걸어다니는 다족 보행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은 이번에 개발하는 말 알아듣는 AI 기술을 이 두 로봇에 바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이 로봇들을 대량으로 묶어서 군집 단위, 그러니까 하나의 로봇 소대나 로봇 중대처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지휘 통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적용이 된다면은 상상만 해도 좀 든든한 그런 부대, 군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국방 기술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하는 과제 중에서는 가상현실에서 또 로봇을 테스트하는 그런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네, 맞아요. 바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 개발 과제입니다. 실제 로봇을 만들어서 위험한 늪지대나 폭설이 내리는 가혹한 환경에 무작정 투입해서 테스트를 하다 보면 로봇이 부서지거나 또 예산이 낭비되기 마련입니다. 컴퓨터 속에 실제 전장과 똑같은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 무인 로봇을 수만 번 반복해서 굴려보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임무를 미리 검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로봇을 개발할 때 시행착오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또 안정성을 엄청나게 높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과제는 미래 안보 환경에 꼭 필요한 혁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산학연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채택된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뭐 공장이나 뭐 사무실이나 뭐 이렇게 피지컬 AI가 대체될 거다라는 네.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자, 이번엔 이제 뭐 국방 안보 분야까지 AI가 좀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었던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AI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향후 방산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키워드는 유무인 복합 무기 체계입니다. 인구 감소로 군대에 갈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또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인 로봇은 선택이 아닌 필수 무기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현대 로템 관계자는 대한민국 육군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강력한 피지컬 AI 기술 고도화에 지금 모든 영향을 쏟고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국책과제 수주를 발판 삼아서 현대 로템이 또 글로벌 무인 무기 체계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선점할 그런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뛰어난 국방 기술력이 있어도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또 가장 좋겠죠. 맞아요. 네, 그러나 결국에는 또 우리를 지키는 평화의 가장 1항목은 또 강한 힘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이 있으니 우리가 또 언젠가 또 위기나 위험이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현재 또 결국에는 우리가 또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강한 기술, 강한 필요하죠. 국방력을 토대로 좀 향후 좀 평화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 계기에 또 AI가 좀 한몫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 로템이 AI 국책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 다음 소식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교황청에서 교황 레오 14세 교황이 처음으로 이제 즉위 후 첫 회칙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또 AI가 언급됐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AI가 언급됐는지 관련한 소식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현지 시간 25일 바티칸 교황청에선 교황 주재로 최고 권위 회칙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교서였던 레오 14세 교황은 AI의 위험성을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티칸의 레오 14세 교황이 이제 작년에 즉위를 했었죠. 작년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을 뒤이어서 네. 이제 즉위를 했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 첫 회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AI를 또 무장 해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엄중한 경고를 날렸다고 하는데 관련한 소식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우선 레오 14세 교황이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 보내는 최고 문서인 회칙, 위대한 인간성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이 문서에서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거나 특정 계층을 배제하고 또 나아가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보통 이런 회칙은 교황청의 고위 추기경들이 대신 읽어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요. 이번에는 교황이 직접 바티칸 시노드 강당에 나와서 무려 4만 단어가 넘는 엄청난 분량의 회칙을 직접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황이 지금의 AI 확산 속도와 그 위험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AI를 좀 무장 해제하라. 사실 방금 전 소식하고 조금 대조되는 그런 맞아요. 내용인데 AI를 무장 해제하라라는 표현이 또 굉장히 날카롭고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기술을 아예 쓰지 말라는 좀 극단적인 뜻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정확히 교황은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러한 회칙을 발표한 것일까요? 네, 사실 언뜻 들으면 AI 연구를 이제 다 중단해라 이렇게 극단적인 뜻으로 들릴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교황은 회칙 110항을 통해 AI를 단순히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무장해제라는 뜻을 설명해 줬습니다. 과학기술 자체를 거부하자는 게 아니라 기술이 인간 머리 위로 올라와서 인류를 지배하는 괴물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다고 해서 인간을 통치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고 또 AI는 철저히 인간에게 우호적이고 인간을 돕는 도구로만 남아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의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또 발발하고 맞아요. 또 전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결국 거의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있죠. 상황이고 네, 뭐 이란에서도 지금 한참 뭐 타격이 진행 중이고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가장 주목을 받는 게 드론 같은 음. 신기술이었습니다. 자, AI 드론이나 이런 타격 시스템이 쓰이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황도 이 군사적 활용에 대한 언급을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이 참혹한 전쟁들을 정조준해서 직격을 날렸다고 봐도 되는데요. 교황은 전쟁터에서 AI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생명의 신성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엄격한 윤리적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한마디는 그 어떤 알고리즘도 전쟁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계산이나 판단을 핑계 삼아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합리화하지 말자라는 엄중한 경고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교황의 회칙 발표 또 외신들도 잇따라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네. 외신 보도를 파악해 보니 네. 이번 발표 날짜가 또 10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과 또 연결된다고요. 네, 맞아요. 바티칸이 발표 날짜를 아주 정교하게 맞춰줬습니다. 이번 회칙이 발표된 날이 5월 25일이었는데요. 정확히 135년 전인 1891년 5월 25일에 레오 13세 교황이 레룸 노바룸이라는 유명한 회칙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착취하니까 가톨릭 교회가 처음으로 사회 문제에 개입을 해서 노동자들의 인간 존엄성을 지켜라라고 목소리를 냈던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35년이 지난 지금 레오 14세 교황이 똑같은 날짜에 AI 관련 회칙을 낸 겁니다. 외신들은 과거 산업혁명 시절에 인간 소외와 또 노예제를 지적했던 교황청이 이제는 AI라는 첨단 기술 뒤에 숨은 새로운 형태의 종속 구조와 또 인간 소외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라며 매우 의미 있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황청에서도 날짜를 잘 선별해서 뜻깊은 날로 네. 또 선정을 했네요. 자, 그런데 이 엄숙한 종교적 행사, 종교적 발표가 있는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또 교황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챗GPT의 대항마로 불리는 클로드를 만든 AI 기업이죠. 엔트로픽의 공동 창업자였던 크리스토퍼 올라가 발표 자리에 참석해서 또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최근 자사 AI 기술을 국가 감시 장치나 대량 살상 무기에 쓰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기술 규제를 풀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팽팽한 갈등을 빚고 있는 뼈대 있는 기술 기업인데요. 이 창업자는 발표가 끝난 뒤 AI를 수학과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는 건 과학자들의 영역이지만 이 AI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지는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I가 폭주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때로는 쓴소리와 불편한 말도 마다하지 않는 진지한 비판자들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면서 교황의 메시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 맞서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이고 네. 동시에 왜 교황청이 AI 기업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많은데 왜 크리스토퍼 올라를 올렸을까라는 그런 외신들 분석 보도도 있었고 국내 기사도 있었는데 굉장히 또 설득력이 있었던 맞아요. 내용이 사실 AI 기업하면 누구 생각나시나요? 저는 이제 오픈 AI. 그렇죠. 네. 이제 샘 울트먼 아, 있고 그쵸. 그다음에 최근에 좀 AI뿐만 아니라 좀 시끄러운 인물 하면은 누가 있죠? 테슬라의 아, 일론 머스크.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네. 있죠. 근데 일론 머스크도 있고 이제 샘 울트먼도 있는데 왜 하필 올라였을까 했을 때 두 인물은 결국에는
좀 요즘 한참 법적 다툼 등 좀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종교 행사기 때문에 아무리 두 인물이 AI로서 좀 선두주자라고 네. 하더라도 좀 조용한 인물을 상징적으로 좀 조용한 인물을 좀 찾다가 이제 올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엔트로픽의 그런 메시지가 또 교황의 메시지랑도 닮아 있는 것 그렇죠.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 이러한 항목들이 잘 맞아서 음. 교황청에서 또 이 인물을 또 섭외했다고 섭외했군요. 하는데 네. 네,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고 AI가 결국에는 저희가 뭐 앞서서 AX 전환부터 시작해서 전쟁 상황에서 전투 상황에서 이제 AI 로봇 부대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사실 어쨌든 결국 사람이 사는 세상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사는 세상에 인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그 선에서 AI가 활용되기를 아마 교황도 원해하시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교황청에서 나온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희 오늘 마지막 소식 어떤 소식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젠슨왕 CEO가 다시 한 번 더 깐부들을 만납니다. 젠슨왕 CEO 삼성과 SK, 현대차와 LG를 만난다고 하는데 AI 동맹 강화에 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현대차와 삼성, SK 등 국내 주요 기업 경영진과 만납니다. 다음 달 초 열리는 아시아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 컴퓨텍스 2026에 참석하기로 한 것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 살펴보시죠. 네, AI 칩의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이제 다음 달 초 대만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IT 전시회 컴퓨텍스 2026 기간에 삼성과 SK, 현대차와 LG 기업 관계자들을 또 따로 모아서 특별한 만찬 행사를 또 연다고 합니다. 네. 식사 대접을 하는 것 같은데 이름하여 뭐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라는데 엔비디아가 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걸까요? 네, 우선 엔비디아가 이 컴퓨텍스 기간 중에 오직 한국 기업들만을 위해서 별도의 네트워킹 자리를 만든 건 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6월 1일 저녁 대만 타이베이 한 식당에서 회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그룹, LG전자, 두산, 네이버 등 그야말로 한국 경제를 이끄는 올스타들이 총 출동합니다. 이유는 명확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AI 열풍이 불면서 지금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칩을 제대로 만들고 활용하려면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 CEO가 직접 한국의 큰손들을 대만으로 불러 대대적인 AI 동맹을 다지고 또 전방위적인 협력을 구체화하겠다라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절대적이다라는 말이 네. 또 자랑스럽게 들리는 맞아요. 상황인데요. 역시 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현재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네. 고대역폭 메모리를 제조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과 SK하이닉스, 즉 SK와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네, 우선 엔비디아의 AI 칩, 즉 GPU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반도체 협력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초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에 들어갈 6세대 HBM4 제품을 업계 최초로 양산해서 출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만찬에서도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향해 앞으로도 최신 HBM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잘 공급해달라고 하면서 동맹을 굳건히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인 차세대 메모리 모듈 공급 등 메모리 반도체 전반에 걸친 끈끈한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기업들과는 뭐 이러한 예상을 되는데 사실 뭐 현재는 이제 뭐 현대차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과는 피지컬 AI에 대한 또 회동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뭐 현대차는 이해가 되는데 네이버까지 피지컬 AI 회동을 가져가나 또 싶긴 하는 상황이라고 또 시청자분들 몇몇 분들은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요즘 테크 시장의 대세가 또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스마트 공장이나 뭐 자율주행처럼 몸체를 가진 로봇에 AI를 심는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분야에서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가 예상외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된다고 합니다.
우선 현대차는 국내 AI 공장과 연구센터를 지으면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를 무려 5만 장이나 가져다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차 신차에 엔비디아의 최신 자율주행 알고리즘인 알파마요를 탑재할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 역시 지난해 엔비디아와 차세대 피지컬 AI 플랫폼을 또 공동 개발하기로 약속했던 만큼 이번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 테슬라가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워낙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체 AI 자율주행 기술을 또 제작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포티투다 대표까지 바꾸면서 좀 의지를 보여준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는 또 엔비디아와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고 더불어서 네이버 역시 현재 뭐 AI 기업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포털 기업으로서는 많은 것들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이 AI, IT 업계에서 이 AI 기업으로서의 좀 성장 가능성에는 또 많은 분들은 또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또 몇몇 분들은 아직까지 물음표다. 맞아요. 뭐 이런 또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또 아무래도 두 기업들 역시 좀 서로 요구를 하고 좀 필요했던 협력이지 않을까 또 그런 상황입니다. 네, 듣다 보니까 또 엔비디아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내 뭐 네이버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까지 정말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기업들과는 다 엮여 있는 상황인데 자 가전의 명가 LG전자나 또 중장비로 유명한 두산 역시 이번에 엔비디아 동맹에 좀 깊숙이 참여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LG전자 역시 지금 로봇과 또 데이터 센터 영역에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젠슨 황 CEO의 장녀이자 엔비디아의 로봇 마케팅 수석이사인 매디슨 황이 직접 한국 LG전자를 찾아와서 협업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LG가 개발 중인 홈로봇 LG 클로이드의 뇌가 바로 엔비디아의 칩셋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주는 핵심 인프라인 냉각 수분배 장치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위한 인증 절차도 지금 밟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두산 로보틱스 역시 산업 현장에서 쓸 똑똑한 인간형 로봇, 즉 휴머노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AI 시뮬레이션 기술을 연계하는 방안을 또 지속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뭐 굴착기 또는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들까지 전부 엔비디아의 AI 칩을 심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LG전자도 지금 현재 ABC 전략해가지고 결국은 이 AI 쪽으로도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클로이드 역시 지난 CES 2016에서 공개를 하면서 또 많은 또 사람들의 함합평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클로이드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못 봤는데. 클로이드가 가정용 로봇인데 그래요? 이 친구가 그 같이 엽전 시장에 있었던 이제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막 360도 회전하고 이럴 때 되게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빨래 개는 모습을 선보인 적이 정말요?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저는 그 영상 통해서 봤는데 그래서 LG전자가 결국 그 가정의 명가로서 피지컬 AI를 이렇게 활용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되게 박수를 빨래 개는 치면서 로봇 귀엽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산 로보틱스 역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그 로봇에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또 칩셋을 마련을 한다라는 소식인데 뭐 반도체부터 자율주행 로봇, 심지어 데이터 센터 냉각 장치까지 우리 대기업들이 엔비디아 생태계의 좀 핵심 축을 또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회동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이번 대만 회동은 이제 친목 도모를 넘어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 자리를 꽉 쥐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산업계에서도 이번 만남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엔비디아라는 정말 거대한 기업의 어깨 위에서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선점하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대폭 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시작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 1일 밤 대만 현지 식당에서 흘러나올 글로벌 테크 동맹의 소식에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이었나요? 네. 지난 10월 11월에는 이제 한국 강남 삼성역 맞아요. 깐땡 치킨에서 이제 전세 회동이 이목이 있었죠. 집중됐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대만에서 국내 기업들과 엔비디아 젠슨 왕 CEO가 회동을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이번에 또 메뉴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기업들 경영진과 또 젠슨 왕 CEO가 만나서 어떤 협의와 어떤 논의가 있을지 6월 1일 관련된 만찬 있는 다음 날 또 AI 톡톡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테니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AI 톡톡 이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네,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5가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AI 기업 포커스 시간입니다. 2024년 오픈 AI를 뒤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추론형 모델을 공개해서 이 글로벌 전 지구적으로 깜짝 놀래킨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AI 기업 딥시크인데요. 그러나 개인정보 부정사용 논란 등으로 딥시크의 인기는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딥시크는 과연 AI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선두주자를 노려볼 수 있을지 딥시크의 미래를 관련해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흥미롭고 어찌 보면 등골이 서늘해질 수도 있는 주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글로벌 AI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이른바 딥시크 쇼크인데요. 단 하나의 스타트업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AI 도입 한도가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요, 특별히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의 포커스를 맞춰볼까 합니다. 각 기업들의 생생한 대처 전략,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고유한 경쟁력이 뭔지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로드맵 빠르게 짚고 넘어가죠. 1번, 딥시크 쇼크와 탄생부터 시작해서 량원펑과 채용 전략,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 그리고 국내 AI 인프라 기업과 자체 플랫폼 기업들의 전략을 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혁신 이면에 숨겨진 보안 과제까지 쭉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딥시크 쇼크와 그 탄생 배경부터 한번 볼까요? 557만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75억 원 정도죠? 이게 왜 충격적이냐 하면요. 기존 빅테크들이 만든 챗GPT 같은 걸 구축하는 데 들었던 비용의 거의 18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동안 업계에서는 수천억 원 단위의 천문학적인 자본이 있어야만 최고 수준의 AI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완전한 상식이었는데 딥시크가 그 공식을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 가성비를 한번 보세요. API 입력이랑 출력 비용이 경쟁 모델들이랑은 아예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지금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오픈 AI의 O1 모델이랑 비교하면 비용이 무려 90% 가까이 저렴합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느낌이랄까요? 지금 전 세계 테크 시장이 난리가 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동안 AI가 너무 비싸서 핵심 서비스에 도입할 엄두를 못 냈었는데 이제는 완전 부담 없는 가격에 써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이어서 두 번째, 량원펑이라는 인물과 그들의 독특한 기업 문화, 채용 전략을 살펴볼게요. 딥시크를 만든 창업자 량원펑, 이 사람 행보가 진짜 재밌습니다. 원래는 AI 엔지니어이면서 동시에 퀀트 트레이딩, 그러니까 알고리즘 투자 전문가였어요. 헤지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자본을 긁어모았는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기도 전인 2021년에 이미 엔비디아 A100 GPU 1만 대를 싹쓸이해뒀다는 겁니다. 엄청난 성과 아니죠? 이 거대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미리 선점해둔 게 2023년 딥시크 창업에 아주 든든한 무기가 된 셈입니다. 양원펑이 항상 강조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경험보다는 기본기, 창의성, 열정이 먼저다. 멋진 말이죠? 근데 이게 그냥 그럴싸한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 파격적인 채용 전략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노련한 해외 베테랑들을 비싼 돈 주고 데려오는 대신에 철저하게 자국 명문대 출신의 젊은 천재들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핵심 연구원한테는 무려 3억 6천만 원 정도 연봉을 쏴주고 심지어 대학생 인턴한테도 하루 일당을 최대 20만 원씩 주면서 진짜 블랙홀처럼 젊은 인재들을 싹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글로벌 금융기관이랑 소프트웨어 거인들, 기회다 싶어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건설은행이나 증권사인 타이거브로커스는
자사 금융 모델이랑 챗봇에 이 기술을 찰떡같이 통합해버렸고요. 영국 HSBC나 스페인 BBVA 같이 엄청 보수적인 대형 은행들조차도 이거 쓸만한데? 하면서 기존 모델들이랑 나란히 딥시크를 적극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 SAP CEO도 이런 상황을 두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진입 장벽은 확 낮아지고 마진은 극대화될 수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호재라고 평가했죠. 기업들의 AI 도입 공식 자체가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시선을 국내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AI 인프라 기업들은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있을까요? 국내 생태계를 보면요. 각 기업들의 타겟팅 전략이 아주 정교하게 나뉩니다. 먼저 KT 엔터프라이즈를 볼까요? 여긴 통신 네트워크와 압도적인 자본력이 무기잖아요. 클라우드 플렉스나 AI 스튜디오를 앞세워서 굵직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인프라 시장, 그리고 전방위적인 디지털 전환 컨설팅을 꽉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켈토랩스라는 기업의 전략은 좀 결이 다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B2B에 집중하는데요. 회사 내부 데이터가 외부로 새는 걸 극도로 꺼리는 기업들을 위해 폐쇄망에서 돌아가는 온프레미스 LLM이나 특정 업무만 알아서 척척 해내는 맞춤형 AI 에이전트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덩치는 작아도 대체 불가능한 기술적 해자를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죠. 스켈터랩스 같은 전문 AI 기업들이나 앞서 본 딥시크는 도대체 무슨 수로 이런 미침 가성비를 뽑아내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전문가 혼합, 즉 모의 기술과 지식 증류 기술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다고 전체 뇌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분야 담당 전문가 모듈 하나만 딱 깨워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연산 비용이 확 줄겠죠? 게다가 엄청나게 큰 AI 모델의 핵심 노하우만 쏙쏙 뽑아내서 가볍고 빠른 소형 모델에 과외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기술적 묘수들 덕분에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고도의 AI 성능을 맛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섯 번째, 인프라를 넘어 아예 자체 네이티브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에 사활을 건 우리 기업들도 만나보죠. 특히 네이버의 기업 전략 행보가 정말 인상 깊습니다.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X를 무기로 삼아 아예 중동 시장을 정조준하고 나섰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랑 대규모 디지털 트윈 계약을 떡하니 따낸 건 물론이고요. 현지 맞춤형 아랍어 LLM을 만들겠다고 합작법인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나 중국의 엄청난 저가 공세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철저하게 현지화된 자체 플랫폼 역량을 키우면 글로벌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걸 네이버가 직접 증명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 1999년부터 진짜 묵묵하게 내공을 쌓아온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인데요. 이들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보면 자체 개발한 B2B용 LLM과 강력한 검색 엔진을 융합해서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텍스트 AI에서 뽑아내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AI가 거짓말하는 현상, 즉 할루시네이션이잖아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걸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RAG 기술을 극도로 고도화시켰습니다. 보안과 정확도가 생명인 B2B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자신들만의 흔들림 없는 독자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죠. 어느덧 마지막 여섯 번째 섹션이네요. 이 달콤한 혁신 이면에 숨겨진 아주 치명적인 보안 과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진짜 골치 아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쪽에는 말도 안 되게 싸고 성능 좋은 AI라는 달콤한 유혹이 있죠. 당연히 빨리 도입해서 혁신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반대쪽에는 우리 회사의 핵심 기밀이나 고객 데이터가 통째로 외부로, 심지어 해외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엄청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어요. 기술 우위를 점할 것인가, 데이터 주권을 지킬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하나 짚고 가볼까요? 최근에 한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딥시크를 점검해 봤는데요.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이용자들의 정보나 대화 내용이 제대로 된 동의 절차도 없이 중국의 딥시크 베이징, 틱톡 모회사 계열사인 볼케이노, 그리고 수메이와 인터콤 이렇게 총 4곳으로 무단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곧바로 신규 앱 다운로드를 막아버리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죠. 압도적인 가성비라는 화려한 조명 뒤에는 이처럼 기업과 국가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무거운 보안 책임이라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딥시크가 쏘아올린 거대한 충격파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금융사들, 그리고 KT, 네이버, 스켈터랩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우리 기업들이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지 그 치열한 기업 전략들을 낱낱이 분석해 봤습니다.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크리티컬한 질문 하나 던지고 싶네요. 이 새로운 엔터프라이즈 AI 시대에 압도적인 기술적 효율성이 과연 국가와 기업의 목숨줄인 데이터 주권이라는 장벽마저 무너뜨리고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의 각기 다른 돌파 전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앞으로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꼭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 수익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국내 AI 기업들의 내목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AI 증권 리포트는 한화투자증권의 유니테스트 관련 리포트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흥미로운 리포트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하고 강력한 분석 자료인데요. 바로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기업 분석이라고 하면 복잡한 숫자부터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접근해 볼까 해요. 복잡한 재무지표에 빠지기 전에 이 회사가 대체 어떤 뼈대를 가진 곳인지, 이들의 진짜 엔지니어링 DNA가 무엇인지, 기업 자체에 돋보기를 딱 대고 먼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요즘 어딜 가나 AI 하잖아요. 전 세계가 AI 메모리 붐으로 완전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자주 놓치는 엄청난 병목 현상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전 세계 공장에서 이렇게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는 이 고성능 칩들을 대체 어떻게 다 테스트하고 검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AI 칩들은 예전 메모리랑은 차원이 다르게 복잡하거든요. 미세한 결함 하나가 그야말로 치명적인 오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유니테스트는 바로 이 거대한 골칫거리를 해결하고 완벽한 품질을 보증하는 핵심 플레이어로서 지금 시장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각적 로드맵입니다. 유니테스트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성장을 이끌 세 가지 거대한 기둥이죠. HBM4 테스터, 중화권 시장 확장, 그리고 태양광 사업의 턴어라운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재무 전망과 기업 가치로 깔끔하게 마무리해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1장, 유니테스트 소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유니테스트의 주력 무기가 버닌 테스터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해서 반도체들이 치러야 하는 아주 가혹한 기말고사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쓰는 고성능 칩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엄청난 고열이나 스트레스 같은 극한의 조건을 견뎌내야 하거든요. 이 장비가 바로 그 최종 시험의 감독관 역할을 하면서 불량품을 싹 걸러내는 겁니다. 유니테스트는 그냥 부품 떼와서 조립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 극한의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설계해내는 아주 독보적인 엔지니어링 정체성을 가진 기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회사가 기본적으로 뭘 하는지 확실히 감이 오셨죠? 그럼 이제 이들의 첫 번째 성장 엔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2장, HBM4 테스터의 돌파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과연 이 HBM4용 버닌 테스터가 유니테스트한테 왜 그토록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걸까요? 단순히 새 장비 하나 만들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진 고도화된 기술력이 앞으로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서 진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엄청난 마진의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공시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떴죠. 유니테스트가 진짜 길고 깐깐한 검증을 통과하고 마침내 SK하이닉스의 HBM4용 버닌 테스터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는 게 아니에요. 기존 DDR5 장비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력이 바탕이 된 겁니다. 리포트를 보면 고객사의 청조 사이트에 들어갈 장비만 올해 대략 220대 수준으로 예상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장비가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이익 마진율이 말도 안 되게 높다는 겁니다. 회사 수익 구조를 아예 한 단계 점프업시킬 강력한 촉매제인 거죠. 첫 번째가 최첨단 기술력의 인정이었다면 두 번째 기둥은 글로벌 무대 확장입니다. 3장, 중화권 시장 확장을 볼까요? 유니테스트는 지금 중국의 핵심 메모리 기업들이랑 아주 끈끈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디램 쪽은 CXMT,
낸드 쪽은 YMTC가 대표적이죠. 최근에 이 중국 기업들이 엄청난 내수 수요를 믿고 레거시 범용 메모리 생산량을 진짜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유니테스트는 자신들이 꽉 잡고 있는 SSD 테스터 장비를 공급하면서 이 증설 바람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현지에서 치열하게 쌓아올린 탄탄한 고객 네트워크와 맞춤형 지원 역량이 이제 확실한 진입 장벽이 돼서 빛을 발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주목하셔야 할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중국발 투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실질적인 혜택으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회사는 극소수거든요. 유니테스트가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이게 막 3, 4년 뒤에 막연한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장 올해 2분기부터, 바로 지금부터 회사 실적 장부에 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언뜻 들으면 반도체랑 무슨 상관인가 싶은, 하지만 이 회사의 아주 영리한 무기를 하나 볼 겁니다. 사장, 태양광 사업의 턴어라운드입니다. 반도체 회사가 웬 태양광이냐고요? 유니테스트는 에너지 산업, 특히 태양광 쪽에서 EPC 모델을 주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용어가 낯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E는 뼈대를 잡는 설계, P는 필요한 장비를 구해오는 조달, C는 직접 짓고 관리하는 시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허가부터 마지막 완공까지 아예 통째로 책임지는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하고 해내는 거죠. 사실 반도체 시장이 사이클을 좀 심하게 타잖아요? 이럴 때 기업 입장에서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어내는 아주 든든한 방어막이자 전략적인 기업 전술인 겁니다. 숫자를 한번 볼까요?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이 태양광 사업부에서만 무려 502억 원, 연간 502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거 절대 그냥 구색 맞추기로 하는 부업이 아니죠. 반도체 테스터 장비를 만들던 그 정밀하고 깐깐한 엔지니어링 관리 능력이 이런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도 그대로 먹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책적인 지원도 빵빵하고 전력 수요도 폭증하는 지금, 회사 전체 실적을 확 끌어올릴 핵심 동력이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이 회사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들의 정체성과 핵심 역량을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지죠. 5장. 재무 전망 및 기업 가치입니다. 이 차트 흐름 한번 보세요. 2024년, 2025년에 일시적인 계곡을 딱 지나고 나서 2026년을 향해 치솟는 저 엄청난 V자 반등이 보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둥 있죠? HBM4 초고마진 테스터 납품, 중국 시장의 막대한 증설 수혜, 그리고 태양광 사업의 화려한 부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2026년 영업이익이 그야말로 수직으로 솟구칠 거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장 냉정한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2025년에 210억 원 영업 손실을 낸다고 예상되는데 불과 1년 뒤인 2026년에 무려 240억 원의 흑자로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한다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보여주는 EPS, 즉 주당 순이익도 마이너스 984원에서 플러스 794원으로 가파르게 뛰어오릅니다. 유니테스트가 오랫동안 뚝심 있게 밀어붙인 기술 다각화와 연구 개발이 마침내 숫자로 팡 하고 터지는 가장 확실한 증명 구간인 셈이죠. 자,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한화투자증권은 유니테스트의 목표 주가를 무려 25,000원으로 새롭게, 그것도 아주 강한 어조로 제시했습니다. 2026년 예상 실적에다가 국내 테스트 업체 평균치인 31.5배를 적용한 건데요. 리포트 나온 날 기준으로 보면 무려 37.9%의 엄청난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의 확고한 정체성과 강력한 성장 동력들이 드디어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네요. 자,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압도적인 수익성을 가져다줄 HBM4 테스터, 당장 2분기부터 터져나오는 중국 시장 수주, 그리고 500억대 매출로 든든히 뒷받침하는 태양광 사업까지. 단순한 장비 회사가 아니라 고도의 엔지니어링 DNA로 뭉친 이 유니테스트가 과연 이 거대한 AI 인프라 붕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숨겨진 원석일까요? 앞으로 이 회사가 숫자로 증명해낼 성장의 시간을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날카롭고 유익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AI를 간파하는 똑똑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